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저처럼 황당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또 있을까 하는 마음에 오늘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봅니다. 어쩌면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할 만큼 황당한 일은 바로 저희 시댁 일인데요. 콧방귀가 절로 나올 정도로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죠. 여러분들은 일명 헬리콥터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전적 의미로 보면 헬리콥터의 프로펠러처럼 자식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자식 주변에 맴돌며 지나친 개입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 하는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기까지는 설마 진짜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워낙에 독립적으로 자란 제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몇 년에 걸친 과도한 행동은 여러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끼쳤고 결국 한 가정이 박살나는 지경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제 사연을 시작해 볼게요. 아이고 형님이 돼가지고는 말투하고는. 아니 사람이 왜 그렇게 싸가지가 없지? 어른이 됐으면 기본적인 건 지켜야지. 그러게요. 사돈 어르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제발 어른이 되셨으면 기본적인 예의 좀 지키고 사세요. 제발요. 동서 어머님 때문에 동서 가정이 박살날 수도 있다는 걸 왜 모르세요? 뭐가 어쩌고 저째? 이런 가정교육도 못 받은 영 같으니라고. 네가 감히 우리 귀한 딸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동서의 친정 엄마인 사돈 어르신과 제가 이토록 언성을 높이며 싸울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돈 어르신은 정말 너무나도 평범하지 않고 독특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크게 싸우게 된 원인은 아주 오랜 기간을 저희 시댁에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셨으며 심지어는 재산 문제에 관해서도 감나라 배나라 하셨었죠. 동서는 정말 곱게 자라긴 했나 봅니다. 아주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아빠가 사업을 하셔서 어렸을 때는 꽤 괜찮게 살았었고 거기에 동서의 엄마는 교육열이 대단하신 분이었다고 해요. 덕분에 동서와 동서 오빠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고 말이죠. 동서가 살던 동네가 학군이 막 좋다거나 그런 곳도 아닌데 그렇게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으니 학교에 현수막까지 붙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동서는 집안에서는 아주 귀하게 대접을 받았다나 어쨌다나 했는데 집에서 대파 한 번을 다듬어 보지 않고 결혼을 했다고 자랑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이거 못하는데요. 형님이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뭐? 대파 하나 다듬는 게 뭐가 어렵다고. 내가 대신해달래. 나 이거 국 끓이고 있는 거 안 보여? 손 맵단 말이에요. 그리고 손톱에 때 끼고 지저분해지는 거 싫어요. 아니 가족들 다 같이 먹는 건데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슬쩍 까봐. 손 안 맵게. 다들 그러고 사는 거야. 얼른 해봐봐. 아 정말 저 진짜 못한다니까요. 안 되겠다. 어머님한테 부탁해야지. 어머님. 애교 넘치는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부르는 동서는 이것저것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늘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시어머님은 그런 동서의 모습이 귀여우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러냐 아가야? 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게냐? 저 있잖아요. 이거. 대파 한 번도 안 해보고 저희 집에서는 못하게 했거든요. 제가 숨도 약하고 그래서. 어머님은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거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고야 그려 내가 하마. 이거 뭐 대단한 것이라고. 내가 하마.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동서가 결혼하고 나서 몇 년간은 시모도 이렇게 동서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동서가 얄미웠어요. 저도 집에서는 귀한 딸인데 자기만 귀하게 자랐다고 못한다고 하니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같은 여자로서 생각만 해도 얄미운 스타일이잖아요.
제가 시집 오고 나서 몇 년 동안 혼자 지낼 때는 시부모님께 잘 보이려고 못하는 음식도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공부해가며 만들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동서의 마음가짐부터가 싹소가 노랗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동서를 볼 때마다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짜증까지 났습니다. 한 번은 시모의 생신 때문에 온 친척들이 다 같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도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저한테만 다 미루는 식의 말투 때문에 크게 화를 낸 적도 있었어요. 형님, 저 진짜 이거 못하겠어요. 저 체질에 안 맞나 봐요. 너무 어렵고 힘들고. 동서, 할 수 있어. 천천히 잘 해봐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 내가 알려줄 테니까 해보자고. 잡채는 당면 먼저 불려놓고 야채만 볶으면 간단해. 아니, 체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잘하지 않았다니까요. 해본 놈이 잘하는 거니까 그럼 형님이 하세요. 저는 과일 닦는 게 딱 제 체질이에요. 동서, 한두 번도 아니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럼 이 많은 걸 나보고 다 하라는 거야? 우리 같은 며느리잖아. 며느리면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는 거라고. 참나. 형님,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같은 며느리라뇨? 저는 인류대학교 나왔고 형님은 지방 전문대 출신이잖아요. 당연히 집에서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데 어떻게 같다고 표현을 하세요? 그건 아니죠. 동서의 뻔뻔함은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더군요. 대학교 출신까지 따져가며 자신과 저는 다르다는 말을 하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솟구쳐 올랐습니다. 제 얼굴은 울그락불그락해졌고 동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콧노래까지 부르며 저를 무시해댔죠. 거실에는 친척 어르신들이 다 계신 상태라 더 이상 말을 하면 제가 주체가 될 것 같지 않아 말을 하지 않고 툴툴거리게 되었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가 오시더니 저보고 무슨 화난 일이 있느냐며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큰애야, 그렇게 하기가 싫으냐? 이미 대빨 나와서 그게 뭐야? 하나뿐인 시애미 챙기는 게 그렇게도 싫으니. 아니에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그게 이리 내라.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내가 나이 먹고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이나 받고 말이야. 아니요 어머님. 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동서. 너는 손윗사람이 돼서 맨날 왜 그리도 손아랫 사람을 탓하는 거냐?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니까. 동서 때문에 오히려 시어머니와 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뜻은 그게 아닌데 자꾸 어긋나기만 했었거든요.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하소연도 해보았지만 남자들은 원래 이런 것에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제가 답답해하는 것을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죠. 가끔 제 친한 친구에게 전화해서 동서 얘기를 하는 것 빼고는 제 편은 없는 것 같아서 매우 서글펐습니다. 동서가 결혼을 하고 초반 2년 정도는 늘 이런 식이 계속되었어요. 아무것도 못한다, 자긴 모른다, 집에서 이렇게 잘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그 이후에는 더더욱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2년이 지나가면서 시어머니는 이런 동서에게 딱 한마디 하신 적이 있어요. 동서가 콧소리를 내며 어린 양 하듯이 시어머니에게 맨날 못한다 도와달라 그러니까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아가, 이제는 너도 좀 배워야 하지 않겠니? 여자면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할 터인데. 어머님, 지금 그럼 저보고 배워서라도 하라는 거예요? 어머님, 저 서운해요. 아니, 뭐 꼭 그런 것보다는 천천히 말이야. 앞으로 천천히. 동서는 이렇게 좋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의 말에도 서운하다는 말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바로 동서의 친정엄마가 직접 시댁에 오신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누가 들어도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 말이죠. 처음 시작된 날은 추석 명절 때였었는데요. 첫째 아이 때문에 시댁에 조금 늦게 갔었는데 주방에 이미 동서의 친정엄마가 와서 음식을 만들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어머나,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사돈 어르신. 반가워요. 오랜만에 만나네요. 잘 있었어요? 살이 좀 오른 걸 보니 먹고 살만한가 봐요. 허허. 네? 네. 근데 오늘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보면 몰라요. 음식 만들고 있잖아요. 아니, 하도 시댁 기강이 세다고 울먹이면서 우리 딸이 전화를 했지 뭡니까? 그러니 엄마인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기강이요? 그게 여기에 무슨 기강이 있다고 그러세요? 저희는 평소에 잘 만나지도 않는데요. 아니, 형님이 워낙에 깐깐하고 이것저것 다 만들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면서요. 우리 딸 워낙에 곱게 자라서 파 한 번 안 까보네요. 그런 애한테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주니 애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내가 와서 행사 때마다 음식 다 할 테니까 더 이상 우리 딸한테 이런 걸로 스트레스 좀 주지 말아요. 알았죠, 사돈 형님? 동서 친정엄마의 말은 진짜 너무도 황당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달랐어요. 웃는 얼굴로 말을 막 하시는데 도무지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였죠. 그러면서 저희 시부모님한테는 또 얼마나 깍듯하게 하시는지 두 눈을 뜨고 봐주지 못하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허허허, 안사돈, 이거 잡채 좋아하세요? 제가 만든 건 일반 잡채보다 훨씬 맛있고 담백할 거예요. 기름기도 거의 없이 해서 소화도 잘 될 거고요. 여기, 해보세요. 얼른요. 아이고야, 제가 살아생전 이런 대접도 받아보고 세상 천지 안사돈 음식 받아먹는 사람 저밖에 없겠네요. 시모는 그런 사돈이 뭐가 좋다고 입이 귀에 걸리시며 매우 행복해 하시더군요. 이 집안에서 짜증나는 사람은 오로지 저뿐인 것 같았습니다. 저 빼고는 모두가 다 웃음꽃이 만발하고 행복해 보였었어요. 사실 저희 시댁이 좀 잘 살긴 합니다. 재산도 제법 있고 살고 있는 집도 남부럽지 않을 만큼 넓은 전원주택이었거든요. 결혼을 하고 나서 알게 된 건데 월세로 먹고 살기에 아주 풍족한 건물도 하나 있으시고 지방 쪽에 땅도 갖고 계셨었죠. 저는 이런저런 거 아무것도 모른 채 착한 공무원 남편 하나 믿고 결혼했는데 동서는 결혼 전부터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더 동서가 미웠나 봐요. 왠지 저희 시댁 재산 보고 결혼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죠. 그에 반해 저는 진짜 별 볼 일 없게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셨고 엄마는 특히 갑상선 암에 걸려서 암투병을 하시느라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지신 상태였거든요. 결혼 전에 제가 그런 상태이다 보니 시댁에서 저를 별로 반기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올 때부터 제가 전문대 출신이고 친정은 보잘것없고 더욱이 친정엄마까지 아프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의 안색이 확 바뀌어버리셨었거든요. 경기도권에 살고 있긴 했지만 늘 빚과 대출에 쪼들리고 부모님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 제가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었는데 언제나 용돈만 달라고 하는 철부지 어린 아이들이었죠. 이런 집안 환경을 갖고 있으니 공부에 대한 큰 야망도 없고 대학교에 대한 큰 꿈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런 대학을 나와서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버텼고 그저 그런 전문대를 나오게 되었어요. 지금의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여기저기서 미친 듯이 일을 하다가 만난 사람입니다. 남편은 공무원인데 제가 주말 알바를 하던 카페에 오는 단골 손님이었어요.
남편을 만나기 전 몇 명의 남자친구는 만나봤지만 이토록 제게 믿음을 심어주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서 푹 빠져들었죠. 카페 알바는 토요일 아침부터 밤 마감 시간까지 계속되었었고 그곳에 남편은 아주 자주 와서 시간을 보내곤 했었죠. 노트북을 들고 와서 2시간씩 앉아있던 고객이었는데 늘 같은 시간에 혼자 왔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었어요. 행색도 보통 차림이고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게 하고 다녀서 남편의 집이 잘 살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워낙에 조용하게 정해진 시간에 오기 때문에 저도 기억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카페에 진상 손님이 왔었어요. 그 진상 손님은 아주 무례하게 카페 내에서 소란을 피웠고 그걸 말리는 제게 화를 내며 유리컵을 집어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던 와중에 지금의 남편이 벌떡 일어나 그 손님을 제압하기 시작했죠.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뭔가 불쾌한 일이 있으시면 매너 있게 건의하시면 될 일 가지고 왜 이렇게 소란스러우세요? 다른 사람들도 함께하는 공간인 거 모르세요? 아이씨 당신 뭐야? 너 뭔데 끼어들어서 난리야? 네가 해결해 줄 거야? 지금 이러시는 거 엄연히 영업방해죄 해당됩니다. 경찰 부를게요. 결국 지금의 남편이 된 그 손님은 경찰을 불러주었고 다행히 카페 안은 안정을 되찾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남편을 보고 첫눈에 반했던 것 같습니다. 흥분도 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제가 알던 또래의 남자들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소란이 다 끝나고 나서 저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고 연락처까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감사의 뜻으로 저녁을 한 끼 대접했고 그렇게 저희는 친해지게 되었어요. 제 남편은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고 모던한 스타일이었습니다. 몇 번을 더 만나는 동안에도 쉽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늘 한결같이 저를 챙겨주고 대해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었죠. 3달 정도를 만나던 끝에 저희는 연애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 사정이 연애를 하면서 한눈 팔 시간도 없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홀딱 빠져버린 후였어요. 대학에 다니는 2명의 동생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주어야 했었는데 그때 남편이 데이트 비용을 거의 다 지불하면서 제 상황을 많이 봐주었죠. 감정의 동요 없이 늘 평온한 남자친구가 마냥 좋기만 했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몇 년의 연애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제 마음이 힘들어진 것이죠. 연애를 계속하면서 남자친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고 화려한 프로포즈나 뜨거운 사랑 고백은 없어도 그냥 그렇게 해야만 하는 줄 알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러면서 남자친구의 집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남자친구의 집이 너무나 좋았거든요. 늘 여동생과 함께 방을 써야만 했고 좁아서 북적대는 저희 집과는 완전 딴판이었어요. 넓은 정원이 있는 전원주택이었고 담장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 동네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비슷한 주택들이 질비해 있는 곳에 떡하니 자리하고 있더군요. 그런 집에 사는 것 치고는 남자친구의 모습은 너무나도 평범했어요. 늘 비슷한 분위기의 셔츠와 양복을 입었고 주말이면 베이지색 면바지에 니트를 입었는데 그 브랜드도 그렇게 비싼 브랜드도 아니었죠. 남자친구의 집 앞에 서서 우물쭈물거리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오빠네 집 왜 이렇게 좋아? 언제부터 여기 살았던 거야? 아이 좋긴. 그냥 난 이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어. 중간에 집안을 수리하고 그런 적은 있었는데 한 번도 이사는 안 갔었어. 근데 왜 이렇게 소박해? 오빠를 봐서는 전혀 이런 집을 상상도 못했단 말이야. 나한테 말이라도 해주지. 무슨 말을 해. 우리 집이 이런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나고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이지. 그래도 난 부담스럽단 말이야. 우리 집은,
난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씁니까? 걱정하지도 마. 우리 부모님도 그러신 분들 아니고. 알았어?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 남자친구는 저를 안심시켜 주었지만 제 마음은 계속 불안해져 갔어요. 불안한 마음을 안고 남자친구 집에 들어가서 인사를 드리고 앉았는데 이상하게 제 자신이 계속 눈치를 보게 되었죠. 무슨 질문을 하실까 조마조마하기도 했고 다과를 먹을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자친구 어머님의 질문은 꽤 날카롭게 들려왔어요. 아가씨 동생들을 그렇게 도와줘야 했었다고요? 알바까지 해서 동생들 합자금 대준 거예요? 아, 전부는 아니고 지방에서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서요. 좀 도와줬어요. 부모님 모두 생존해 계시다고 들었는데 집안 사정이 그렇게 좀 힘들었던 거예요? 남자친구 어머니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치 저희 부모님이 능력 없는 못난 부모처럼 보여질 것 같았거든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남자친구의 눈치를 살피니 남자친구는 중간에서 그런 질문 금지라고 웃으면서 말해주기도 했었죠. 몇 가지의 질문들이 끝나고 남친 부모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는 눈치가 역력했어요. 번듯한 대학을 나와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공무원 생활을 하는 자신의 아들과 제가 너무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 기분은 굉장히 비참하기도 했고 씁쓸하기도 했으며 며칠 동안 제게 우울함을 안겨주었어요. 부모님과 동생들은 남친 집에 인사 잘 다녀왔느냐고 물으셨지만 저는 그저 대충 대답만 하고 자세히 말을 해주지도 않았죠.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저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혼수와 예물 그리고 신혼집에 이르기까지 저희 집에서 결정한 부분은 단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은 다 시댁에서 결정하셨어요. 하다못해 신혼여행까지 남자친구가 가보지 않은 곳을 결정하느라 제 의견은 안중에도 없었죠. 그렇다고 시부모님이 엄청나게 과소비를 하시거나 물질적인 분들은 아니셨어요. 그저 자신들의 자식이 더 나은 환경의 여자와 결혼하길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결혼 후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시부모님께 사랑을 받으려 안간힘을 썼어요. 음식도 제대로 해본 적도 없었지만 인터넷 검색을 하며 여러 가지 음식들을 미리 만들어 보았고 연습 끝에 잘 만들어진 음식을 싸들고 주말이면 시댁에 방문한 적도 아주 많았죠. 남편에게 물어봐서 시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다가 몇 번이나 망쳤는지 모를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하면서 아이도 낳고 하다 보니 조금씩 시부모님께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서가 이 집에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막 어질러진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에게는 한 명의 남동생이 있는데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외국에 유학까지 다녀온 사람이에요. 대학에 출강을 하면서 강사 생활을 했었는데 그곳에서 같이 출강하는 다른 과 강사랑 연애를 했고 그 사람이 바로 나중에 동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도 꽤 좋은 대학을 나와서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었죠. 시동생은 집안일엔 관심도 없고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든 것에 별 흥미가 없었어요. 가끔씩 자리를 할 때마다 제가 예비 동서에 대해서 물어봐도 그저 시큰둥하게 대답을 하곤 했었답니다. 도련님, 어떤 분이에요? 동서될 사람이요. 그래도 제가 하나밖에 없는 손윗 형님인데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야죠. 안 그래요? 뭐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딱히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아니,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성격은 어떻다든지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요리는 잘해요? 취미는 뭐예요? 어떤 집안 사람인데요? 네? 아, 요리는 못하고 뭐 취미는 수다 떨고 쇼핑하는 거. 성격은 애교가 좀 많고 아직 어린애 같아요. 그래서 좀 귀엽고 동안이고 뭐 그냥 그래요. 형수님한테도 아마 엄청 애교 떨면서 잘 보이려고 할걸요. 잘 지내보세요. 저는 두 분이 잘 지내기만을 바라니까요.
그게 끝이에요? 에이, 싱겁다 도련님. 그럼요, 잘 지내야죠. 이제 이 집안에서 유일한 내 편이 돼줄 사람인 거예요. 하하. 처음에는 시동생이 결혼한다는 말에 좋았어요. 크고 작은 시댁일에 저 말고도 다른 집 사람이 한 명 더 있다고 생각하니 왠지 마음이 든든했답니다. 무슨 일 생기면 동서와 제가 한 편이 될 거라는 좀 웃긴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동서는 제가 생각한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였죠. 그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자기는 못한다, 모른다는 말만 하기 일쑤였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다른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그게 장땡인 무책임한 스타일이었어요. 게다가 가끔은 제게 서운했던 부분을 시어머니나 자기 친정엄마한테 가서 쪼르르 고자질까지 하는 바람에 제 입장이 아주 웃기게 되었었습니다. 한 번은 동서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딸아이 생일이었었는데요. 시댁에 모여 아이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데 동서만 오지 않았죠. 그것도 자기 친정엄마랑 피부 마사지 예약을 해놓아서 안 된다는 말을 하길래 제가 좀 한 소리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서, 그래도 그렇지. 시댁에 다 같이 모이는 행사인데 친정엄마랑 마사지라니. 예약을 좀 미뤄도 되는 거 아니야? 형님이 몰라서 그러나 본데 여기 굉장히 예약 잡기 힘든 곳이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어린애 생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온 가족을 다 불러요. 저는 좀 이해도 안 가고. 뭐? 내 딸 생일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시댁 어른들 다 모이는 자리라서 그런 거지. 결혼을 했으면 그 집안에 네네네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그래도 이번에는 못 가니까 다음에 하며 갈게요. 됐죠? 이만 끊습니다. 제가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귀찮다는 듯이 네네 대답을 하며 끊어버리는 동서의 말에 정말 황당했었어요. 그런데 웃긴 건 이 일을 시모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는 오히려 저를 나무라시지 뭐해요. 아니, 애 생일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네 손 아래 똥서를 잡니? 아직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낯설고 어색한데 왜 바쁜 애를 오라 마라 네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어? 아니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그게 딸 하나 낳았다고 그렇게 유세를 하고 싶은 거니? 그런 거야?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말아라. 대학 강사까지 하는 바쁜 동서 가만히 좀 두라고. 알겠니?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화가 났지만 그대로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왠지 시어머니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은 이 기분이 정말 싫었지만 제가 뭐라고 변명을 했다가는 더 심하게 제게 돌아올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부터 시댁 행사에 와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는 동서가 얄미워 몇 번이나 좋은 말로 가르쳐 주려고도 해봤지만 쉽게 동서의 행동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동서의 친정엄마가 앞장서서 시댁의 행사에 참여를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제가 뭐라고 크게 화를 내고 눈치를 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동서의 친정엄마는 저희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잘하시는지 누가 보면 친자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회사 같은 데에서 윗사람한테 아부 심하게 하는 딱 그런 스타일의 동서 친정엄마는 때로는 거북스러웠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시댁 온갖 행사에 다 참석하기 시작하시면서 부엌 살림살이까지 참견하셨고 제가 부엌에서 뭐라도 하려고 하면 날이 선 말투로 제게 선을 긋기도 하셨어요. 사돈, 이건 내가 할게요. 일이네요. 저번에 보니 칼질도 되게 서투르더만 뭘 한다고.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몇 년간 내내 제가 다 했었는데요. 저희 시댁 살림이니까 제가 할게요. 아니, 어른이 말하면은 좀 들을 줄도 알아야지. 제가 동서 엄마라고 하니까 나까지 손 아래로 보이는 거예요? 집안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길래 이렇게 함부로지. 네? 저기 사돈어른, 너무 말씀이 험하신 거 아니세요? 가정교육까지 들먹이실 필요가 있으세요?
저희 시댁 행사인데 사돈어른이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지나친 간섭 아니신가요? 뭐? 참나 기가 막혀서 여기가 누구 집이야? 우리 사돈 집이라고. 그쪽 집이 아니라 우리 딸아이 시댁이라고. 우리 딸이 다 못해주는 거 엄마인 내가 해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언제는 음식 못한다고 그렇게 쿠사리를 줘놓고선. 동서의 친어머니의 행동은 점점 더 과감해졌습니다. 급기야 친정에 있는 그릇들을 다 꺼내서 자기 방식대로 정리까지 해버리셨죠. 왜 이런 상황을 가만히 놔두시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이런 불편한 일들을 왜 이렇게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인지 너무 답답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을 한번 시어머니에게 얘기해 본 적도 물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동서 엄마가 와서 저희 집 살림을 이래라 저래라 하시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까지 표현을 하시니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반론을 할 수가 있겠어요. 추석 명절에 오셨던 것을 시작으로 그 뒤로는 시댁의 각종 행사마다 모두 다 참석을 하셨고 급기야 먼 친척들이 오는 시어머니의 생신 파티까지 주방 총책임을 하며 일을 하셨습니다. 먼 친척들은 모두 다 이런 사돈이 없다면서 복받았다고 시어머니에게 말했고 시어머니는 마냥 기뻐하기만 하셨어요. 그러다 저는 우연히 동서와 동서 엄마가 주방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보고는 나가라고 하고 자꾸 동서하고 단둘이 음식을 차리려고 했는데 그때 속삭이던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이씨,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귀찮아 죽겠는데. 그냥 배달시키면 안 돼? 뷔페 같은 거 있잖아. 쉿, 조용히 하네. 이렇게라도 해서 이 집안 재산 좀 받으면 얼마나 좋아? 니네 형님 봐라. 아주 없는 집에서 자라서 그런지 너네 쌍심지를 켜고 시래기를 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넌 걱정 말고 엄마가 하는 대로 가만히 따라오기나 해.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알았어, 엄마. 아무튼 나는 엄마만 믿고 있을게. 그나저나 우리 시부모 재산 확실히 다 알아보긴 한 거지? 그럼 내가 다 도구 통해서 알아봤어. 건물 하나만 넘겨받아도 앞으로 강의 안 하고 놀면서 쇼핑이나 다니면 된다니까. 동서 친어머니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더군요. 시댁에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어떻게든 빼먹으려고 한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 날 바로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마침 시아버지도 함께 계시기에 동서와 동서 친정엄마가 몰래 나눈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당연히 화를 내실 줄 알았던 시부모님은 웬일인지 혀를 찢찢하고 차시며 한숨을 쉬시는 겁니다. 아니 민소애미야, 너 왜 그러냐 도대체? 뭐가 그렇게도 불만이여? 우리 가족 아니냐? 왜? 아버님,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동선애한테 속지 마시고. 애미 너 정말 이럴 거야? 속긴 뭘 속아? 안 싸더니 우리 집에 하는 걸 봐봐라. 어떻게 이게 진심이 아닐 수가 있니? 남의 집 부엌까지 들어와서 손수 음식해서 주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여. 애미 친정엄마가 못해주니까 그게 그렇게도 부럽디? 그래서 이렇게 와서 가족끼리 평가르고 그러는 거야?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희 집 돈 보고 그거 동서한테 어떻게든 물려받게 하시려고. 됐다. 애미 너 다시 한번 그런 소리 하거든. 우리 집에 오지도 말아라. 대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동서를 어떻게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들 취급을 하는지 원. 얼른 가거라, 얼른. 시부모님의 반응은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동서애를 모함한다고 생각하셨고 부러워서 그런다고 말씀하셨죠. 웃으면서 뭐라도 다 내어줄 것처럼 행동하는 동서 친정엄마의 행동에 두 분이 완전히 넋이 나가신 것 같았습니다. 고구마 100만 개를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떻게든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도 슬쩍 말을 꺼내보았는데 남편 역시 제 친정엄마가 아프셔서 제가 너무 꼬여서 생각한다면서 핀잔만 쥐었죠. 와, 그때 제 마음은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 후로도 몇 달에 걸쳐 동서의 친정엄마는 온갖 집안 행사에 다 끼어들어 동서의 헬리콥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안에 갑작스러운 비보가 생겼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암 판정이었는데요. 최근에 몸이 안 좋고 갑자기 살이 막 빠져서 병원에 급히 가보니 췌장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으셨고 그 길로 병원에 입원하여 암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암 중에서도 소리 없는 암으로 유명한 췌장암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말기라고들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정말 어쩌다가 이런 병에 걸리게 된 건지 하늘에 대고 원망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매일을 우울해하셨고 항암을 시작하고는 바로 거부 반응까지 일어나 정말 힘든 나날을 보냈어요. 온 집안 식구들이 얼굴에 웃음을 잃어버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저도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시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주지는 못했어요. 온 가족들이 빌고 또 빌었지만 결국 시어머니는 호스피스 병동까지 가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고 그곳에서 진통제를 맞으며 버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시부모님에게 안부 전화도 잘 안 드렸던 동서가 시어머니 옆에 찰싹 붙어서 매일같이 병간호를 하더군요. 뭐 사람이 원래 착하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동서와 동서 친정엄마가 하는 이야기까지 들었던 터라 저는 쉽사리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자리를 함께하던 사람은 바로 동서의 친정엄마였어요. 동서의 친정엄마는 시어머니의 병원에는 물론이거니와 집안에 혼자 계시는 시아버지의 건강과 식사까지 챙겼습니다. 사돈어른, 이것 좀 드셔보세요. 그렇게 좋아하시던 나물들 좀 무쳐왔습니다. 입맛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적이라는 것도 있으니 이거 드시고 힘 좀 내서 또 열심히 기적을 기도해봐야죠. 자, 어서요. 얼른 좀 드셔보세요. 아이고, 이 안사돈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할인데 있는데요. 또 말로 보답을 해야 할지. 보답이라뇨.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렇게라도 도움될 수 있다는 게 그저 감사할 뿐이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동서의 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딱 달라붙어 입에 음식이라도 넣어줄 기세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시어머니는 어렵게 유지하던 생명의 끈을 놓아버리셨어요. 그래도 돌아가실 때는 평온한 얼굴 모습을 하고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암 판정이 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라 온 가족은 모두 어리둥절했고 참을 수 없는 깊은 슬픔에 빠진 시아버지는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이 둘을 키우며 파트타임으로 빵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에 혼자 계신 시아버지에게 매일같이 찾아뵙지는 못했어요. 저희 친정엄마도 시아버지를 많이 챙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이 둘 챙기면서 일하고 집안 살림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 자주 들여다본다 해도 최소 며칠은 걸렸죠. 며칠 만에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 몇 가지를 만들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만들어 놓은 대구탕 냄새가 정말 좋았어요. 시아버지가 맛있게 드셔주시고 기운을 차리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발걸음을 가볍게 시댁으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이미 동서의 친정엄마가 와 계셨어요. 제가 딱 도착했을 때 시아버지 옆에 딱 달라붙어서 음식을 떠먹여 주다시피 하고 계셨는데요. 그 상황이 마치 남들이 보면 부부 사이라고 오해할 정도로 가까워 보였죠. 저를 보고 좀 놀라셨는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방으로 향하는 동서 친정엄마를 쫓아 저도 주방으로 갔습니다.
뭔가 분명히 꿍꿍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제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또 오셨네요. 언제 오신 거예요? 사돈 형님 왔네. 바쁜지 얼굴도 잘 안 내비치더니. 애들 키우면서 일하느라요. 근데 언제 오셨어요? 아버님 혼자 계신데. 나 그저께 왔고 당분간 이 집에 있을 예정이야. 사돈 어른 안색도 안 좋으시고 이러다가 쓰러질 것 같아서 내가 좀 돌봐드리려고. 네? 이 집에 계신다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희 아버님 혼자 사시는 집에 이렇게 들어와서 사시면 어떡해요? 사돈 형님은 항상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고 의심이 많아? 우리 딸이 원래 했어야 하는 건데 대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느라 못해서 그래서 내가 온 것뿐인데 그게 왜 어때서? 자꾸 사람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 버릇 좀 고쳐. 아니,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누가 사돈 집에, 그것도 남자 사돈 혼자 사는 집에 들어와서 살아요. 이러지 마시고 좀 걱정되시면 가끔씩 오셔서 들여다만 보세요. 딱 사돈관계답게요. 사돈관계답게? 내가 내 몸뚱아리로 알아서 한다는데 그대가 뭔 참견이야. 왜 이렇게 어른을 가르치려 들어? 진짜 가정교육이 형편없구만 아주. 이 집 첫째 아들은 아주 사람이 점잖고 괜찮더니 어쩌면 이런 여자를 만나서는 원. 앞으로 내 딸이랑 내가 하는 일에 한마디만 더 해봐. 가만히 안 둬. 알았어? 동서 친정엄마는 완전히 이 집안 안주인 노릇을 하시려고 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발언에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시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려 당장 이 집안에서 쫓아내고 싶어도 시아버지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그런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하는 수 없이 저는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정황이 이러이러하고 남들 눈초리도 있으니 동서 친정엄마를 내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말을 했는데 평소에 얌전하던 시동생도 이번에는 제게 버럭 화를 내더군요. 형수님, 정말 형수님, 뭐 이런 분이세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세요? 엄마한테 예전에 했던 이야기도 다 들었어요. 저희 장모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저 자식 위해서 없는 형편에도 다 읽어내신 그런 분이신데 돈밖에 모르는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 취급을 하세요? 저 형수님 진짜 좋아하는데 계속 이러시면 저도 형수님 안 봐요. 아니 도련님 그게 아니라 사돈 어른이 저한테 하시는 행동이 많이 달라요. 이거 정말 도련님이 아셔야 한다고요. 진짜 그만하세요. 시동생은 그대로 전화를 확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어디에도 제 편이 없다는 생각에 서글프더라고요. 왜 다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건지, 제가 그렇게 이 집안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말이죠. 세상 천지 저만 나쁜 사람 되고 가족들끼리 모함하는 사람 취급을 받고 나니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동서 친정엄마의 계획대로 다 될 것만 같은 불안함이 엄습했고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꼈죠. 그래서 알아보니 집안에 홈 CCTV를 설치할 수가 있더라고요. 시아버지가 혼자 계시니 여러모로 걱정도 되고 해서 남편에게 얘기를 하니 흔쾌히 설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요즘 애들 있는 집에는 다 필수로 달아놓더만. 안 그래도 아버지 혼자 계신 게 걱정됐는데 좋은 생각이다, 여보. 그럼 내가 알아봐서 할게. 아니야 여보. 내가 시간 많으니까 알아봐서 할게. 당신은 회사 퇴근하면 저녁이 늦잖아. 저기 그 대신 이거 설치한 거 당분간 아버님하고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될까? 그게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말이야. 그래, 그게 뭐 널리 알릴 일도 아니고 아버님 집에 설치하면 보니까 아버님만 알고 계시면 되시고. 알겠어, 그렇게 해. 남편과의 상의 끝에 저는 아버님께 허락을 맡아 집안 몇 곳에 홈 CCTV라는 것을 설치하게 되었어요. 일부러 동서의 친정엄마가 안 계시는 틈을 타서 설치했고 그분은 모르게 했습니다. 저는 그 후로 일부러 시댁에 잘 드나들지 않으면서 CCTV로 살펴보았죠. 제 예상대로 동서의 친정엄마는
온 집안을 활보하고 다니더군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시아버지가 잠깐 마당에 나가 있을 때에는 안방까지 들어가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서가 나타났고 이번에는 동서가 함께 무언가를 연신 찾는 듯 서랍과 옷장까지 뒤적였어요. 그 당시 시아버지의 상태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정신이 멍하셨고 잠깐씩 기억이 나지 않고 깜빡하는 일도 있으셨죠. 그래서 혼자 계실 때에는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시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하면 반쯤 넋이 나간 상태로 대답을 건성하시거나 방금 한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제가 나서서 일부러 밖으로 나가시게 했어야 하는 건데 동서의 친정엄마가 옆에 꼭 붙어서 시아버지를 챙기고 있으니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제가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알바를 쉬는 날이라 예고치 않게 시댁으로 향했죠. 현관문이 열려있길래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뭔가 큰 소리가 나는 듯 했어요. 동서 친정엄마는 시아버지에게 뭔가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얼른 핸드폰을 꺼내들어 동영상 촬영을 했죠. 아니 그러니까 이 영감탱이야 어디 있냐고. 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빨리 내놔 얼른. 아유 뭐를 달라고. 이 영감탱이 딱 잡았다는 것 좀 봐. 그 건물 우리 딸 준다고 했어 안 했어? 응이라고 대답했잖아. 그럼 당장 서류 이전해야 될 거 아냐. 내가 사람 다 불렀으니까 좀 이따 올 거야. 아이 내가 되지 언제. 그건 우리 큰아들. 아이 큰아들 몫인데. 아이 갑자기 안 사돈. 아 왜 그래요. 어휴 답답해. 이놈의 영감이 정말 당장 안 내놔. 내가 뒤져서 찾아. 좋은 말 할 때 당장 내놔. 아니 안 사돈. 왜 이러세요? 아 갑자기 왜 이러세요? 내가 미쳤냐? 미쳤다고 이 집에 와서 식모처럼 일했겠어? 사람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내가 그렇게 했으면 알아서 챙겨줘야지. 나도 뭔가 확실하게 받아놓고 해야지. 내가 미쳤다고 해? 흥분한 동서의 친정엄마는 급기야 시아버지를 때리려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높이 올렸고 저는 그 순간 악소리를 내며 달려갔어요. 뭐예요? 정말 당신 뭐예요? 제정신이에요? 사돈 미쳤어요. 아니 또 언제 남의 집에 기어들어와서 지랄이야?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이 집에서 개처럼 일했으면 대가를 받아야지. 당장 나가요. 이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당장요. 경찰? 너 미쳤니? 못 배워먹은 것 주제.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경찰 같은 소리 하네. 경찰이 오면 누구 말을 믿겠니? 이 집안 식구들 네 말 들어주지도 않는데. 의 좋은 가족간 갈라놓는 사람이 누군데. 그래요? 그럼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올까요? 나머지는 경찰서 가서 얘기하시죠. 저는 그 순간 아까 촬영한 영상을 남편과 도련님에게 보냈고 경찰서에 전화도 걸었습니다. 이런 저를 보고 동서 친정엄마는 핸드폰을 빼앗으려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저도 힘에서는 어떤 여자들한테도 안 밀리는 편이거든요. 60도 넘은 노인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게 핸드폰을 뺏어갈 수는 없었어요. 이것이 정말 미쳤나? 사돈,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이것이 가족 간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안 그래요? 얼른 이것 하는 꼬라지 좀 알려봐요. 당장 이 집에서 내쫓아요. 이것, 내가 내 평생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보네. 이 집에서 나갈 사람은 당신이야. 그동안 얼마나 우리 큰애를 욕하고 나쁘게 말하든지 네 바보 같은 나는 그것만 믿고 내가 아주 뭐에 홀려도 단단히 홀렸네 홀렸어. 아이 당장 나가 이 나쁜 것. 아니 바깥사돈 갑자기 왜 그래요? 나처럼 착한 천사는 없다면서요. 우리 딸이 최고 며느리라면서요. 꼬리 9개 달린 구미호 같은 거?
여태까지 나랑 죽은 내 마누라한테 얼마나 꼬리를 쳤는지. 아이고, 이 내가 미쳤었지, 미쳤어. 이제야 시아버지는 제정신이 돌아오신 듯 했어요. 몇 년간 동서의 친정엄마가 시댁에 와서 일을 하면서 제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 말에 시부모님은 무조건 다 믿으셨었고요. 그러니 제가 동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셨을까 짐작이 됩니다. 잠시 후 경찰이 집으로 왔어요. 시아버지와 저는 모든 정황들을 이야기했고 정신적인 미약함이 있는 시아버지에게 윽박지르고 협박을 한 동서 친어머니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가족관계이니만큼 합의를 해서 원만하게 끝이 났으면 좋겠다며 이 얘기를 하는 찰나 도련님이 집에 도착했어요. 이날 강의가 없어서 안 그래도 시댁에 와서 시아버지를 보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보내준 영상을 보고는 거친 숨소리를 내며 집 안으로 들어왔고 그 얌전하던 도련님이 버럭하며 자신의 장모에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장모님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에요? 정말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어요? 진짜 왜 그러세요? 아니 자네 그게 말이야. 저기 그게 말일세. 뭔가 오해가 좀 있어서 말이야. 오해요? 오해라고 하셨어요? 이게 오해예요? 마누라 죽고 넋 놓고 있는 사람한테 재산 내놓으라뇨.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거 협박이고 죄예요. 콩밥 드시고 싶으세요? 아니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내가 그런 별 볼 일도 없는 자네 뭘 보고 시집을 보냈겠나? 생각을 좀 해보게. 미래도 없는 시간 강사 주제에 볼 거라고는 딱 하나. 집에 돈 좀 있는 건데 그거 아니면 내가 우리 딸 자네한테 줬을 것 같나? 우리 딸 이래봬도 대기업 이사급 되는 사람 선자리도 들어오고 그런 아이야.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아니 장모님, 그럼 우리 집 돈 있는 거 보고 그래서 결혼을 시켰다고요? 장모님 정말 이게 장모님 본 모습이에요? 세상에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있나? 내가 뼈 빠지게 이 집에서 일한 거 그거 우리 딸한테 좀 물려달라는 거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이러나? 우리 딸도 뭐라도 든든하게 있어야 앞으로 든든하게 살지. 안 그런가? 노인네들 저승 갈 때 관 속에 들고 갈 것도 아니면서 뭐가 그렇게 아깝다고? 꼬라지 보니 얼마 안 남은 것 같구만. 동서 친정엄마의 뻔뻔함에 저희들은 모두 두 손 두 발 다 들 정도였습니다. 기가 막히고 황당함을 넘어서 콧방귀까지 나올 정도로 어이가 없었죠. 도련님은 자신의 장모를 데리고 시댁을 나갔고 저는 놀란 시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집으로 왔고 모든 상황을 다 알게 되며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아버님은 좀 어떠셔? 많이 놀라셨었지? 좀 많이 놀라셔서 눈물까지 보이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셔. 좀 전에 두통약 드시고 이제 겨우 잠드셨어. 내가 사람을 잘못 써야 하는 건데. 미안해 여보. 애초에 당신 말 들었어야 하는 건데 결국 이 꼴까지 오게 됐네. 내가 뭐라 할 말이 없어. 정말 미안해. 아마 동서 엄마가 어마어마하게 내 욕을 했었나 보더라고. 내가 멀쩡한 가정 깨트리려고 한다고. 인생 정말 알 수 없나 보다.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기냐?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숨만 쉬었습니다. 한참을 있다 보니 아버님이 잠에서 깨어나셨고 저희 부부를 부르셨어요. 내가 그동안 너무 바보같이 살았어. 정말 바보 같았어. 미안하다 애미야. 정말 미안해. 그리고 당장 내일 명의 이전해 줄 테니까 좀 알아보거라. 나 같은 노인네가 더 이상 그 건물 갖고 있어봐야 필요도 없고 난 이제부터 여행도 좀 다니면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살란다. 아버지. 아직 아버지 한창이세요. 저희 아직 그렇게 큰 돈 필요 없고 아직 젊잖아요. 열심히 벌 수 있는 나이예요. 괜찮아요 아버지. 아니다. 내가 애초부터 네 엄마하고 얘기 다 끝낸 거다. 괜히 갖고 있어봐야 이놈 저놈 똥파리만 끼고 얼른 준비해라.
그리고 애미한테는 내가 사과하마. 미안하고 그리고 고맙다 고마워. 그렇게 시아버지는 저희에게 갖고 있던 건물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동서가 저희 집을 찾아와서는 아주 뻔뻔하게 말했어요. 형님, 다 알아요. 건물 받으신 거. 그거 저희 목도 있으니까 월세 나오면 반은 줘요. 뭐가 어쩌고 저쩌지? 동서가 나한테 이런 말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 어쩌면 일이 뻔뻔하지? 아니, 제가 뭘 어쨌다고 자격을 운운해요. 어찌 됐건 저랑 저희 엄마가 시댁 행세에 일 많이 한 건 맞잖아요. 다 같은 형제인데 누군 받고 누군 손가락 빨라고요? 그 꼴은 못 보죠. 내놓으세요. 알았죠? 진짜 안 되겠구나. 많이 배워서 똑똑한 줄 알았더니 도련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정말 궁금하다. 내가 도련님하고 상의할게. 동사를 돌려보낸 후 저는 바로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시동생은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정말 안 되겠어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저 이혼할 거예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형수님.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시동생은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고 얼마간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분간 사정을 말해 알바를 쉬고 시아버지에게 매일같이 드나들었어요. 간단한 반찬거리뿐만 아니라 시아버지의 동네에서 하는 문화센터 같은 강좌에도 신청해 시아버지를 모셔다 드렸습니다. 웃음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시아버지의 얼굴에서도 아주 가끔 미소가 보이기도 해서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부인을 잃으시고 사돈에게 협박까지 당한 시아버지의 마음이 한순간에 치료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도와드리다 보면 분명히 좋아질 거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보살펴 드리고 있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난 후 시동생은 이혼을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했고 집을 얻을 때까지는 시댁에 들어가 살며 시아버지를 보살펴 드리겠다고 말을 했어요. 저는 굳이 이혼을 말리지 않았고 그저 시동생의 앞날이 행복하기만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은 나중에 남편을 통해 듣게 되었는데 동서의 친정엄마가 시동생이 강의를 하는 학교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린 일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동생도 제가 보낸 그 동영상을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재생해버렸고 동서와 동서 친정엄마는 그곳에서 개망신을 당하고 도망치듯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그 뻔뻔한 모녀들은 제게 전화를 걸고 시댁에도 찾아왔었는데 현관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시아버지도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의 낯짝도 보기 싫다며 그토록 예뻐하던 동서에게도 차디차게 대하셨습니다. 하도 시아버지가 문을 안 열어주시니 동서가 문을 발로 차고 동네에서 소란까지 피워서 누가 신고도 했었나 봐요. 경찰이 출동하는 것을 보고 주랭랑을 쳤다고도 합니다. 시댁돈 받으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썼다가 지금은 그지 같은 꼴이 되고 말았어요. 동서는 시동생과 같은 학교에 출강하고 있었는데 그 학교에는 소문이 다 돌아서 잘려버렸죠. 인성이 그따위니 학생들에게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서 강의를 듣지 않는다고까지 했었나 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조금도 틀리지 않다는 걸 이번에 정확히 알게 되었네요. 세상에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 말이죠. 오히려 이런 큰 풍파를 잘 겪어내고 나니 저희 가족은 그전보다 더욱 단단해졌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커졌습니다. 저는 지금 시동생을 제 친동생처럼 생각하고 아주 잘 챙겨주고 있어요. 가끔은 잔소리도 하고 술도 한 잔씩 마시면서 여자들의 심리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면서 말이죠. 시동생은 제게 너무 고맙다고 말을 합니다. 앞으로는 진짜 제대로 된 여자와 결혼해서 저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해요. 도련님, 그런 저런 거 다 신경 쓰지 마시고 도련님 인생만 생각해요. 아셨죠?
저는 진심으로 도련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형수. 여자한테 들려서 앞으로 여자나 만날 수 있을랑가 모르겠어요. 뭐 꼭 여자 만나야 행복한가요? 그냥 자신의 인생만 생각하세요. 아셨죠? 저희 가족은 지금 그 무엇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는 모두 다 같이 시어머니가 있는 납골 땅에 갈 예정이에요. 아마 하늘에서 시어머니도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겠죠? 어쩌면 시어머니가 하늘에서 도와줘서 이렇게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시아버지도 정신을 차리셨고 그 두 모녀들을 집에서 쫓아냈으니 말이죠. 저희 집안의 황당한 이야기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그럼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